눈치 빠르고 두뇌 회전 빠른 조민이 어느새 뽑아들었는지 장검을 휘두르며 바깥으로 달려나갔다. 조민의 검은 어둠을 등진 채 매섭게 무당 사협을 향해 일검씩 찔러나갔다. 하나같이 아미파 비전의 절초였다. 조민은 정면 대결로는 무당 사협 중 단 한 명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다. 그리고 지금 싸우는 목적은 장무기가 무당 사협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죽기 살기로 공격의 내력을 쏟아부으며 앞으로 치고 나갔다. 그러니 어둠 속에서 느닷없이 들어오는 기습 공격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공격을 막아냈던 무당 사협조차 공수가 엇갈리는 순간에는 잠시나마 자세가 흔들리면서 틈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조민은 신락같이 벌어진 틈새를 놓치지 않고 전속력으로 뛰었다. 결국 그녀는 좁은 동굴에서 무당 사협의 포위망을 뚫고 동굴 밖으로 나가는 데 성공했다. 무당 사협은 일제히 잡으라고 소리치며 조민의 뒤를 쫓아 동굴 밖으로 나갔다. 그때 조민은 무당 사협이 타고 온 말 네필 가운데 한 마리의 고삐를 칼로 끊고 안장 위에 올라타고 있었다. 어느새 쫓아왔는지 등 뒤에서 송원교의 칼이 날아들었다. 조민은 황급히 몸을 돌려 송원교의 칼을 쳐내면서 양 발꿈치로 말배때기를 사납게 쳤다. 그러자 놀란 말이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질풍같이 치고 나갔다. 이제 됐다 싶었던 그때 돌연 등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아픔이 조민을 덮쳤다. 어느새 따라붙은 유연주의 일장에 얻어맞은 것이다. 그러나 조민은 고통을 애써 참아가며 더욱 말을 재촉했다. 등 뒤에서 무당 사협이 경공신법으로 무섭게 추격해왔다. 조민은 어떻게 해서든지 추격자들을 꼬리에 달고 한 걸음이라도 더 멀리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럴수록 위기에 처한 장무기가 동굴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당 사협은 동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줄기차게 조민의 뒤만 쫓아갔다. 머리 좋은 장송계는 이대로 조민을 따라잡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하고 혼자 뒤돌아 타고 온 말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말 세 피를 전부 끌고 다시 돌아와 송원교와 유연주에게 말을 건넸다. 그리고 을리정은 자기 등 뒤에 태우고 조민을 맹렬히 뒤쫓았다. 동굴 속에서 조민이 갑자기 뛰쳐나갔을 때도 장무기는 정신이 멍한 상태라 그녀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밖이 소란스러워지자 그제야 장무기도 조민의 의도를 깨닫고 즉시 막성곡의 시신을 안은 채 동굴 바깥으로 달려나왔다. 장무기는 동쪽에서 조민이 무당 사협을 유인하는 소리가 들리자 서쪽으로 달렸다. 단숨에 이리 남짓 뛰었을 때 큼지막한 바위 더미가 보였다. 장무기는 바위 뒤쪽 응달진 구석에 눈과 흙더미를 파헤치고 막성곡의 시신을 감춰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길을 돌아가 높은 나무 위로 뛰어올랐다. 장무기는 혹시 몰라 나무 사이를 건너뛰며 조민이 달아난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슬픔과 분노의 감정이 뒤섞여 가슴속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다. 막내 사숙을 죽인 범인은 도대체 누구일까? 등뼈로 연결된 갈빗대가 마디마디 부러진 걸 보면 틀림없이 내 가장력에 얻어맞은 것이 분명하다. 그 순간 문득 장무기 머릿속에 뭔가가 스쳐 지나갔다. 바로 엊그제 미륵사절간 대웅전에서 진우량이 송청서에게 던졌던 말이었다. 하극상이라. 그런데 막치렵은 청서 아우님과 어떤 사이였더라? 장무기 머릿속에 하극상과 막치렵이란 두 단어가 떠나지 않았다. 그렇게 반시진쯤 이동하던 장무기 귀에 동쪽에서 기수셋이 말을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장무기는 즉시 이동을 멈추고 나무 위에서 몸을 감췄다. 동쪽에서 달려오는 말 세 필은 역시 무당 사협이었다. 송원교와 유연주가 각기 말 한 필씩을 타고 있고 을리정과 장송계가 말 한 필에 함께 타고 있었다. 거리가 가까워지자 유연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요녀가 내 일장에 얻어맞은 데다 말과 함께 깊은 골짜기 아래로 굴러떨어졌으니 살아남기는 힘들 거야. 장송계가 그 말을 받았다. 만안사 보탑에 갇혀서 당한 치욕을 오늘에야 갚으니 속이 다 후련합니다. 일행 넷은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멀어져 갔고 뒷얘기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송원교 일행이 멀리 사라진 후 장무기는 불이 나게 나무 위에서 뛰어내려 눈 바닥에 찍힌 말발굽 자국을 따라서 동쪽으로 달려갔다. 장무기 마음은 초조하기 이를 데 없었다. 비록 간사하고 교활한 여자이긴 하지만 목숨까지 던져가며 나를 구해주지 않았던가.
제발 무사해야 할 텐데. 그렇게 사오리를 달려갔을 때 눈앞에 깎아지른 절벽이 보였다. 하얀 눈밭에는 시뻘건 핏자국과 말과 사람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벼랑 끝에는 커다란 바위 더미가 무너져 내린 흔적도 있었다. 아무래도 조민이 여기까지 쫓겨왔다가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진 게 분명해 보였다. 장무기는 벼랑 아래를 향해 소리쳐 조민을 불렀다. 그러나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장무기가 벼랑 끝까지 바싹 다가서서 밑을 굽어보니 어두운 밤중이라 밑바닥이 어디까지 닿았는지 보이지 않았다. 수직으로 고추선 벼랑에는 거의 발 디딜 틈조차 없었다. 장무기는 크게 숨 한 모금 들이킨 다음 절벽의 바위면을 마주 바라보는 자세로 아래쪽을 향해 미끄러져 내려갔다. 장무기는 미끄러져 내려가며 추락 속도가 빨라질 때쯤 양손 10손가락에 힘을 주어 암벽에 두껍게 얼어붙은 눈 얼음에 푹 찔러 넣었다. 그렇게 순간적으로 제동을 걸어 속도 조절하기를 대여섯 차례 거듭하고 나서야 골짜기 밑바닥에 다다랐다. 밑바닥에 다다른 순간 발바닥에 물렁물렁한 감촉이 닿자 장무기는 황급히 뒤로 도약해 물러났다. 정신을 가다듬고 보니 발로 디뎠던 것은 조민과 함께 추락한 말의 백가죽이었다. 말 한 장에 앉은 조민은 두 손으로 말 목덜미를 단단히 부여잡은 채 실신해 있었다. 놀란 장무기가 얼른 살펴보니 다행히 미세하나마 아직 숨결은 붙어 있었다. 그제야 장무기는 다소 마음이 놓였다. 계곡은 응달진 그늘이라 어둡고 음산했다. 한겨울 내내 쌓인 눈이 허리까지 파묻힐 정도로 깊었다. 조민의 몸이 안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엎드린 덕분에 절벽 위에서 추락할 때 생긴 충격을 타고 있던 말이 고스란히 받고 즉사한 것 같았다. 충격을 모두 말이 흡수해준 덕분에 조민은 기절한 상태로 남아 온전히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유연주의 일장을 맞은 상처가 가볍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장무기는 즉시 조민에게 공력을 주입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조민이 강타당한 일장은 무당파 본문 무공이라 장무기는 그 내력에 관해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었다. 그래서 상처 치료에 그리 큰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다. 불과 반 시즌 만에 조민은 혼수 상태에서 천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그래도 장무기는 마음이 놓이지 않아 계속해서 그녀의 몸속으로 구양진기를 주입시켰다. 그렇게 또다시 반 시즌 남짓 시간이 지났을 무렵 차츰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때 조민이 시커먼 핏덩이를 한 모금 토해내더니 두 눈을 뜨고 물었다. 그분들은 모두 가셨나요? 당신을 보지 못했죠? 힘없는 목소리로 제일 먼저 자기 안위를 묻자 장무기는 가슴 벅찰 정도로 깊은 감동을 받았다. 당신 덕분에 날 보진 못했소. 나 때문에 당신이 큰 고생을 했구려. 그 말을 듣자 조민이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다시 눈을 감았다. 사지팔다리에 힘이라곤 하나도 없었으나 구양진기를 받아들인 후라 몸은 따뜻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었다. 장무기가 구양진기를 조민 몸속에서 몇 바퀴 돌려주자 한결 몸이 편했다. 바로 그때 절벽 위에서 누군가 화난 목소리로 계곡이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호통쳤다. 쳐 죽이려니 아직도 숨이 끊어지지 않았구나. 어째서 막 치렵을 주겠는지 어서 불지 못할까? 바로 유연주였다. 장무기는 대경실색했다. 멀찌감치 떠났다고 믿은 사백과 사숙들이 어떻게 해서 되돌아왔는지 까닭을 알 수 없었다. 조민이 재빨리 장무기에게 말했다. 어서 고개를 돌려요. 저분들에게 당신 얼굴을 보여선 안 돼요. 그때 장송기의 호통이 들려왔다. 요사스러운 계집, 대답하지 않을 거냐? 오냐, 좋다. 그렇다면 바윗돌을 던져서 짓눌러 죽일 테다. 깜짝 놀란 조민이 고개를 쳐들고 위를 바라보니 무당사엽 전부 큼지막한 바윗돌을 하나씩 쳐들고 서 있었다. 수틀리면 당장 던질 기세였다. 지금 장무기와 조민이 있는 계곡은 면적이 항아리처럼 비좁은 곳이었다. 만약 무당사엽이 바윗돌을 던져 공격하면 꼼짝없이 죽게 될 판이었다. 무공이 높은 장무기 혼자라면 어떻게든 날아오는 바윗돌 사이를 피하면서 목숨을 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몸이 정상이 아닌 조민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었다. 조민은 얼른 장무기 귓전에 대고 속닥거렸다. 우선 가죽옷을 찢어 얼굴부터 가리고 나서 날 안고 도망치세요. 장무기는 조민이 시키는 대로 가죽 외투를 한 자락 길게 찢어 얼굴을 가리고 뒤통수에 매듭지어 묶었다.
그러고는 챙이 넓은 가죽 모자를 두 눈만 드러낸 채 이마까지 덮일 정도로 푹 눌렀었다. 앞서 조민을 뒤쫓았던 무당 사엽은 조민이 절벽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나서도 마음을 놓지 않았다. 강호를 떠돌아다니며 의협을 행해오던 그들은 오랜 경험으로 존엄한 군주의 신분을 가진 조민이 호위무사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험한 강호를 나돌아다닐 리가 없다고 짐작했다. 그래서 그들은 일부러 말을 몰아 멀찌감치 벗어났다가 말굽비를 나무에 묶어두고 횃불을 밝혀들고 되돌아와 조민이 뛰쳐나간 동굴부터 뒤져보기 시작했다. 동굴 안에서 별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한 무당 사엽은 동굴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수색했다. 그러던 중 네 사람은 결국 장무기가 남긴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들은 발자국을 추적하던 끝에 막성곡의 시신까지 찾아내고 말았다. 막성곡의 시신은 손발이 짐승에게 물어뜯겨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한 모습이었다. 그걸 본 무당 사엽의 분노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컸다. 마음 여린 을리정은 땅바닥에 엎어져 대성통곡을 했다. 그러나 유연주는 흘리던 눈물을 훔쳐내고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다. 조민 그 요사스러운 계집이 무공 실력이 만만치 않으나 일곱째를 혼자 힘으로 해칠 수는 없었을 거야. 여섯째 아우. 지금은 슬퍼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제라도 범인을 찾아내 일곱째의 원수를 갚아야지. 두뇌 회전 빠른 장송계도 한마디 보탰다. 우리가 이 동굴 부근에 잠복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 요녀의 부하들이 자기 주인을 찾으러 올 겁니다. 그렇게 무당 사엽은 동굴 양쪽 바위 뒤에 몸을 숨긴 채 마냥 기다렸다. 그러나 날이 밝아오도록 조민의 부하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조민이 추락한 절벽으로 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절벽 아래에서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니 비단 옷을 입은 한 사내가 조민을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여기까지가 지금 절벽 위에 무당 사엽이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경위였다. 사실 이들 네 사람은 막성곡의 사인을 다그쳐 물어야 했기 때문에 바윗돌을 들고 있으면서도 절벽 아래로 던질 의사는 애당초 없었다. 눈 덮인 협곡은 그 형태가 마치 깊은 우물처럼 생겨 사방이 깎아지른 암벽으로 이뤄 있었지만 서북쪽 모퉁이 한 곳만은 좁디좁은 출로가 나 있었다. 장송계는 그것을 알고 장무기와 조민에게 그쪽으로 기어 올라오라고 엄포를 놓았다. 장무기는 하는 수 없이 조민을 껴안고 좁디 좁은 바위 틈서리를 타고 조심히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일부러 무공이 약한 것처럼 보이려고 두세 걸음 내딛다가 주르르 미끄러지곤 했다. 장무기는 눈 덮인 골짜기를 벗어나자마자 조민을 껴안은 채 곧장 도망칠 궁리를 했다. 그래서 일부러 무공이 약한 척하면서 무당 사엽을 방심시킬 속셈이었다. 일단 포위당하지만 않으면 아무리 조민을 껴안고 있다고 해도 장무기의 경공신법을 무당 사엽이 따라잡지 못하리라 예상한 것이다. 그러나 장송계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다. 장송계는 이미 장무기가 일부러 절벽을 올라오면서 일부러 미끄러지는 게 과장된 연출임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형제들에게 그 점을 알려 주의시켰다. 이윽고 장무기가 평지에 올라서자마자 한 걸음 내딛기 바쁘게 사방에서 장검이 날아들었다. 무당 사엽이 사방을 점하고 장검을 장무기와 불과 반척도 못 되는 거리까지 겨누고 선 것이다. 송원교가 한맺힌 목소리로 호통쳤다. 이 몽골 오랑캐놈아. 털가죽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네가 목숨을 건져 도망칠 수 있을 듯 싶으냐? 무당파 막치렵이 누구 손에 죽었는지 얼른 실토해라.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내가 이 칼로 네 몸뚱이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말겠다. 평소 송원교는 무당 치렵 중에서 가장 온화하고 예의 바른 정인군자였다. 그러나 지금 송원교는 막성곡의 처참한 죽음에 분노해 저도 모르게 험악한 말을 내뱉고 있었다. 조민이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며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말했다. 얄루부카 장군.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저 사람들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러고는 귓속말로 얼른 속삭였다. 성화령 무공을 쓰세요. 장무기는 내분 사백과 사숙에게 무력을 쓰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형세가 워낙 급박하니 싸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공경을 헤쳐나갈 길이 없었다. 그는 어금니를 악물었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안고 있던 조민을 냅다 을리정에게 던져보냈다. 그와 동시에 괴성을 지르며 몸을 훌쩍 솟구쳐 오르더니
손을 뻗어 장송계를 움켜잡아 던져버렸다. 얼떨결에 조민을 덥석 받아낸 을리정은 한순간 어리둥절해 있다가 이내 그녀의 혈도를 찍어 거칠게 눈바닥에 팽개쳐버렸다. 이 순간에도 장무기는 성화령의 괴상한 무공을 구사해 주먹으로 송원교를 치고 발차기로 유연주를 공격하고 있었다. 그러고는 다시 박치기로 장송계를 들이받는가 하면 어느새 다가왔는지 을리정에게 손을 내뻗어 그의 장검을 낚아채 빼앗았다. 그야말로 잽싸고도 날래게 상대방의 의표를 찔러대는 괴이한 무공이었다. 칼을 빼앗긴 을리정은 등에 메고 있던 막성곡의 칼을 얼른 뽑아들었다. 장무기는 구양신공을 익힌 데다 건곤대 나이 신공까지 익힌 몸이다. 거기다 장산봉으로부터 태극권과 태극건법까지 배웠다. 그런 막강한 무공을 가진 장무기조차 영사도에서 페르시아 세 사자가 구사하는 성화령의 괴상한 무공에 한동안 악전고투를 겪었다. 그러니 지금 성화령 6자루에 기재된 무공을 모두 익힌 장무기는 당시 페르시아 세 사자가 구사하던 것보다 몇 배는 더 뛰어나게 성화령 무공을 펼치고 있었다. 거기다 장무기는 무당파 무공이라면 속속들이 꿰뚫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공수를 주고받을수록 장무기가 펼치는 성화령 무공은 더욱 변화무쌍해졌고 무당 사협은 갈수록 허점과 빈틈만 노출하고 있었다. 장송계는 모두 동시에 사방에서 공격하라고 소리쳤다. 그 말에 따라 무당 사협은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가 동시에 사방에서 검을 찔러 들어갔다. 사방에서 네 자루 칼이 바짝 다가들어 찌르려는 순간 장무기는 두 다리를 좌우로 벌려 아래로 몸을 낮췄다. 그러고는 등을 땅에 붙이고 두 다리를 풍차 돌리듯 무섭게 휩쓸기 시작했다. 그러자 땅바닥에 두툼하게 쌓인 눈더미가 회오리치며 솟구치더니 무당 사협을 향해 맹렬한 기세로 날아갔다. 난데없이 눈보라가 부채살처럼 퍼져나가면서 시야를 차단해버리니 깜짝 놀란 무당 사협은 일제히 몸을 뒤로 날렸다. 넷이서 뒤로 물러나는 순간 장무기는 얼른 유연주의 두 다리를 덥석 껴안고 한 바퀴 뒹굴면서 대열 세 군데를 잇따라 찍었다. 그러고는 그대로 몸을 날려 공중제비를 돌아 떨어지면서 오른쪽 무릎으로 을리정의 정수리 혈도를 내리찍었다. 정수리 혈도를 찍힌 을리정은 그저 아찔한 느낌만 들었을 뿐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맥없이 땅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그걸 보고 송원교가 아우들을 구하러 달려들었다. 그러나 장무기가 송원교 품 안으로 달려드는 속도가 훨씬 빨랐다. 장무기의 양 팔꿈치가 송원교 앞가슴 혈도를 한꺼번에 쥐어박았다. 그러자 송원교 역시 맥없이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이 모습을 보고 장송계는 크게 놀랐다. 형제들 넷 가운데 자기 한 사람만 남았으니 자기도 곧 제압당할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다. 송원교를 쓰러뜨린 장무기는 그대로 장송계를 향해 몸을 날렸다. 장송계가 날아드는 장무기를 향해 검을 찔러 넣었지만 어느새 장무기는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자 장송계의 칼끝이 움찔했다. 그 순간 장송계는 아랫배와 왼쪽 허벅지 혈도 네 군데를 찍히고 말았다. 삽시간에 한쪽 다리가 마비된 장송계는 중심을 잃고 그 자리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장무기가 다시 상체를 제압하려고 등에 있는 혈도를 찍으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장송계가 큰 소리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다. 그러더니 두 눈을 뒤집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이내 숨이 끊어진 듯 온몸이 꼿꼿하게 굳어졌다. 갑작스러운 변고에 장무기는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다. 방금 혈도를 찍은 손길은 그다지 무거운 것이 아니었다. 장송계 정도의 무인에게는 경상조차 입힐 만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숨이 끊어질 수 있단 말인가? 장무기는 혹시 넷째 사백이 자기가 모르는 고질병이 있는데 조금 전 혈도에 타격을 입고 발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장무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길로 황급히 넷째 사백의 코 밑에 손을 대보았다. 바로 그 순간 갑자기 장송계의 왼손이 슬그머니 뻗어오더니 장무기의 얼굴을 가리고 있던 복면을 획 잡아채 벗겨버렸다. 순간 두 사람은 서로 빤히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서야 장송계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한다 무기. 이제 봤더니 너였구나. 우리가 그토록 널 위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장송계는 그만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다. 어느새 장송계 얼굴은 분노로 침통해졌고
흘러내리는 눈물은 멈출 줄 몰랐다. 사실 장송계는 광명정에서 장무기가 구양신공과 건곤대 나이신공을 사용해 6대 문파 고수들과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성화령 무공이 괴상야릇하기는 했지만 애당초 건곤대 나이신공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머리가 좋은 장송계는 장무기가 성화령 무공을 사용할 때부터 왠지 건곤대 나이신공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거기다 충분히 자기들을 죽일 수 있음에도 제압만 하는 것을 보고 혹시나 하는 의욕을 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장송계는 일부러 죽은 척 가장에 관심을 끈 다음 장무기가 무방비 상태로 다가왔을 때 얼굴을 가린 복면을 벗겨낸 것이다. 장무기는 천성이 착하고 순진해 넷째 사백에 대한 걱정이 앞서 미처 함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본의 아니게 정체를 들킨 장무기는 죽고 싶을 정도로 상심했다. 한참 만에 장무기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넷째 사백님, 제가 아닙니다. 제가 일곱째 사숙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러자 장송계가 고개를 젖히고 하늘을 우러러 허탈하게 웃었다. 큰형님, 둘째 형님, 그리고 여섯째 아우, 모두 잘 보셨지요? 이 오랑캐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무기 녀석이었단 말입니다. 좋아. 아주 좋구나. 무기야. 어서 우리 넷도 죽이려무나. 송원교, 유연주, 을리정 세 사람은 꼼짝달싹 못하는 몸이었으나 매서운 눈초리로 모두 무서운 눈초리로 장무기를 노려보았다. 사백과 사숙들의 원한에 가득 찬 눈총을 한 몸에 받은 장무기는 정신이 아찔해지고 마음이 너무나 아파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자신은 죽어야 한다는 생각만이 온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장무기는 힘없이 땅에 떨어진 장검을 집어들고 자기 목젖에 가져다 댔다. 그때 조민이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장무기, 사내대장부가 한때 억울한 일을 좀 당했기로써니 그걸 참지 못하고 죽으려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이 두 쪽 나는 한이 있더라도 막치렵을 죽인 진범을 찾아내 복수해야죠. 그 말에 흠칫 놀란 장무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짧았던 생각을 속으로 뉘우치면서 장무기는 조민에게 다가가 그녀의 막힌 혈도를 풀어주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냐고 물었다. 그러자 조민은 자기 부하 중에도 뛰어난 인물이 많고 명교 역시 뛰어난 인물이 많으니 반드시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장무기를 위로했다. 곁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장송계가 화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장무기, 내 놈에게 털끝만치라도 양심이 남아있거든. 어서 빨리 우리 넷을 죽여라. 내 놈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 요사스러운 계집과 노닥거리는 추태를 내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하겠다. 장송계의 호통을 들은 장무기는 금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장무기는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망연자실한 그를 조민이 다시 일깨워 주었다. 우리 먼저 한리마부터 구하러 가요. 그런 다음 객점으로 돌아가 당신 양부님을 찾아보고 당신 일곱째 사숙을 누가 죽였는지 그 진범을 추적 조사해봐요. 그리고 또 당신의 외사촌 누이를 살해한 범인까지 찾아내야 해요. 그 말을 듣고 장무기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아리를 죽인 범인이 또 다른 범인을 찾으러 가자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장무기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멍하게 되물었다. 뭘 어떻게 하자고? 그러자 조민의 입에서 차가운 반문이 연거푸 터져나왔다. 막치렵을 당신이 죽였나요? 어째서 당신 사백과 사숙 네 분이 당신을 범인으로 단정했죠? 아리낭자를 내가 죽였나요? 어째서 당신은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몰아세우죠? 설마 당신이 남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은 괜찮아도 남이 당신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것은 용납 못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겠죠? 조민의 그 몇 마디가 청천벽력과도 같이 장무기의 고막을 뚫고 들어갔다. 너무나 큰 충격의 장무기는 할 말을 잃은 채 퀭한 눈망울로 허공을 쳐다보았다. 지금 몸소 겪어보고 나서야 세상 일이란 게 이따금 헤아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장무기는 혹시 조민 이 여인도 나처럼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은 아닌가 생각했다. 그때 조민의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네 분께 찍은 혈도를 저분들이 스스로 풀 수 있나요? 그러자 장무기가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 수법은 성화령에 기재된 기문무공이라 12시즌이 지난 후에 저절로 풀리면 모를까 스스로 풀지는 못할 거요.
그렇다면 우리 이 네 분을 동굴 속에 모셔다 놓고 떠나가기로 해요. 그러자 장무기는 일단 무당 사협을 하나씩 안아다가 눈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커다란 바위 뒤로 옮겼다. 그런 다음 말을 끌고 와 태워서 동굴로 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급하게 치닫는 말발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다. 소리로 보건대 앞쪽에 한 필, 뒤쪽에 두 필, 도합 3명의 기수가 사나운 기세로 질주해오는 소리였다. 무당 사협을 큰 바위 뒤에 옮겨놓은 장무기와 조미는 얼른 몸을 엎드렸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